모리스 메를로-뽕띠의 현상학과 훗설 현상학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뽕띠의 시선만 지각의 문제만 들어갈 수 있겠지만 뽕띠의 지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도대체 훗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래서 그 메를로-뽕띠는 물론 여러 저서가 있지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초기의 사상은 지각의 현상학이고 후기의 사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렇다고 두 권만 쓴 건 아닙니다. 많지만 이제 주로 우리가 초기 사상, 후기 사상을 나눴을 때 주 저서를 갖다 이제 들면은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초기 사상의 주요 그걸 다루고 있는 지각의 현상학 속에서 나타나는 몸적 시선과 그 몸적 시선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그 타자와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메를로-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기 현상을 보여준 중요한 저서로 지각은 단순히 눈과 뇌와의 어떤 신경 생리학적, 그러니까 그 지각을 갖다가 완전히 생리학적으로도 아니면 완전히 어떤 정신적인 지성주의적인 어떤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 입각한 것이 아니고 행위의 관점에서 주변 세계 속에서 몸의 실존적이고 지향적인 움직임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각은 이미 실천적 행위를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뽕띠는 이미 본다는 것은 가만히 정적으로 이렇게 눈의 시선이 이성적인 정신적인 시선으로 눈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다는 것은 이미 몸이 움직이는. 몸이 움직이면 시선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눈이 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지각 속에서는 행위, 실천의 어떤 움직임이 들어가 있다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는 기계적이지도 자동적이지도 그러니까 자동적이지 않고 선택적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뭔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동적이 인과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바라볼 때 벌써 어떤 지향적인 의도나 지향성에서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그 사진가들의 어떤 시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반사적이지만 이미 반사적인 행위 속에서 움직일 때는 몸이 움직이면 시선이 같이 오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 몸과 시선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눈에는 벌써 지향적 의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찰나를 찍어내는 찰나를 파인더에 담아내는 어떤 사진가의 시선에는 이미 거기에 굉장히 어떤 그 지향적인 의도, 그래서 선택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메를로-뽕띠의 어떤 지각 현상학 갖다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이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이란 그것은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 책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본질에 관한 연구이며 모든 문제들은 지난 시간에 사르트르 하면서 사실 훗설 현상학을 제가 살짝만 얘기했는데요. 그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현상학에 따르면 지각의 본질, 의식의 본질처럼 본질을 정의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상학은 본질을 실존의 자리에 놓아둔 철학이며 인간과 세계를 그것들이 놓여있는 사태성에 입각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철학이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적 태도의 단정들을 미종으로 놓아두는 선언적 철학이기는 하나 세계가 반성 이전에 이미 거기에 양도할 수 없는 현존으로 존재하고 그 모든 노력에 철학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세계와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회복하려는 철학이기도 하다. 그것은 엄밀하기고자 하는 철학의 야심이기도 하지만 체험된 시간, 공간, 세계에 대한 보고이기도 하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이 이제 뽕띠뿐만 아니라 훗설 현상학이 안고 있는 그 현상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서문에 쓴 걸 갖다가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거기 벌써 보면 현상학은 어떤 그러니까 본질, 사태성에 돌아가가지고 무엇인가 단정한 선입견을 갖다 제거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갖다 시작하려는 어떤 그런 거, 기술하려고 하는 거,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이제 훗설 현상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훗설의 현상학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요. 이제 메를로-뽕띠가 하고 훗설 현상학과 좀 차이 나는 부분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훗설 저서도 많아요. 현상학의 이념, 엄밀하고 철학 이렇게 많은데 주로 이제 이념들이나 데카르트의 성찰, 엄밀한으로서의 철학, 위기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 책이고요. 그래서 훗설이 현상을 갖다가 이제 어떤
그 철학의 어떤 엄밀한 학으로서 현상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의 이유는 그 당시 어떤 그 근대 철학이 여러 가지로 어떤 과학주의, 실증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비판하면서 결국은 데카르트가 자기의 철학을 갖다 굉장히 제1철학에서 어떤 그 마찬가지로 데카르트가 자기의 철학을 굉장히 엄밀하게 아주 명증적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후설도 그 철학이라는 것이 후설이 원래 그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수학.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나 수학하면 아주 뭐 똑똑 떨어지는 거잖아요. 뭐 어떤 감성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부분 들어가지 않고 원인과 결과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도 했고 그런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도 좀 수학처럼 뭔가 이렇게 엄밀하고 보편 누가 뭐래도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누가 이렇게 그렇죠? 반증될 사람이 없잖아요. 반대할 이렇게 의심할 사람이. 그러니까 회의스럽지 의심하지 뭔가 이렇게 타당할 수 없나 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편 타당한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을 이제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철학의 어떤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그 철학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그 엄밀한 철학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일단은 사태 자체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그 앞에 무엇인가 놓인 사태 자체로 향하자. 그때 그 사태 자체로 향했을 때는 거기서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뭐 임의적인 거 이런 것이 들어가면 엄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편견 그런 걸 다 빼가지고 누가 봐도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러다 보니까는 사태 자체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태 자체 돌아가서 우연하고 임의적인 이런 걸 벗어나야 된다.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결국은 자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후설은 철학적인 태도와 자연적인 태도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자연적인 태도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자연적인 태도란 결국 우리 앞에 어떤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 객관적인 세계가 주관, 나나 여러분 앞에 우리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주관성과 상관없이 즉자적으로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태도. 이게 이제 객관적인 자연적인 태도이고요. 철학적인 태도는 아무래도 어떤 의식에 직접 소요된 것으로서의 어떤 그 사태를 갖다가 바라보는 태도이죠. 그래서 그 자연적인 태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 인간을 갖다가 중심에 놓고서 생각한다는 거죠. 현상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그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사태 자체로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행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데 후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메르봉트에서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인식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환원을 수행하는 것이 환원에서 어떤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그 환원은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환원을 행하지 않을 때는 뭐 나의 선입견, 뭐 우연적인 이런 걸 가지고 다 그걸 가지고서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싹 제거하면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보편 타당하게 서로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원을 하는데 그 환원에 또 이렇게 복잡해. 현상학적 환원, 뭐 선험적 환원, 현상적 환원. 이것도 지금 그 지각의 현상 서문에서 이제 그 멜로봉티가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현상학적 환원하고 선험적 환원이 그럼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그 현상학적 환원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지금 제가 그 세상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에서 중지를 해요. 뭔가 이렇게 하는 걸 딱 중지를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 갖고 있는 나의 선입견을 갖다가 다 가로로 쳐요. 묶어놔요. 이렇게 묶어놔요. 묶어놓으면은 나의 선입견이 가로에 묶이는 거죠. 그렇죠? 우연적인 것도 묶이고 선입견도 묶여서 그럼 아무래도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사태를 갖다가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어떤 그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가지고 사물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조금은 이렇게 이렇게 선입견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벗겨지고 났는데 그렇게 현상학적 환원에서 돌아갔을 때도 그것을 바라다 보는 나는 임의적인 건 제거했지만은 결국은
거기 쓰여 그 심리적인 무언가 어떤 심리적인 자아, 완전히 선험적인 자아로 넘어가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제거했지 뭔가 심리적인 자아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 어떤 나의 그 심리적인 상태, 또 뭔가 어떤 감성 이런 것도 집어넣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자아에서도 또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행하는 게 선험적인 환원이에요. 그래서 선험적인 환원을 행하게 되면 결국 심리적인 자아도 가로로 콱 묶어서 선험적인 자아로, 선험적인 주관성, 어떤 경험에 앞선 선험적인 주관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선험적인 주관성에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선험적인 현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즉 선험적인 환원은 소요된 모든 것으로부터 선험적 주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객관적인 세계의 의미는 이런 선험적 자아에 의해서 취득된다. 그러니까 결국 경험이 하는 선험, 경험적인 것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 것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싹 뺀 거니까는 선험적이면은 자아가 무엇인가를 바라다보고 직관을 한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적인 걸 다 뺀 어떤 본질을 직관할 수 있는 또 사태 자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선험적인 자아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태 자체의 의미를 갖다, 본질을 갖다가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간단하게 현상학적인 환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선험적 경험의 영역을 열어주고 선험적 환은 세계의 사물로부터 선험적 자아에 이르게 해준다. 그래서 선험적 주관성으로 나아가게 해주는데 그러면 자 본질 그러면서 이제 다 해서 이제 봤으면 우리가 그 사태 자체, 사물 자체도 본질을 직관해. 그러면 거기에는 우연한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한 어떤 그런 것이 들어있다고. 그 본질을 직관하기 위해서는 바로 형상적인 또 환원을 또 이제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형상적인 환원의 형상, 에이도스,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형상적인 환원에 의해 사실의 영역에서 이제 본질의 영역으로, 사실하고 본질은 틀린 것이죠. 그렇죠? 본질의 영역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은 결국 이념, 관념이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상적 환원은 그 사물을 유지시키는 어떤 기억, 상상작용, 지각의 변형에 의한 모든 변형들을 통해 사물의 본질의 형상 자체를 직관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본질을 직관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마우스의 본질을 갖다 본다. 그러면은 요것이 이렇게도 생길 테고 저렇게도 생길 테고 어떤 형태가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가능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상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생각을 이제 하자는 뜻이에요. 그 가능한 한 여러 형태들 그래야 무엇이 본질이 직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능한 형태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어떤 그 기억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또 상상작용에 의해서 뭔가 가능한 형태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어떤 변하지, 그러니까 상상작용에 변체가 변하는 어떤 모양이죠. 가운데 불변체, 변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탁 이렇게 직관하게 되는 그런 것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 직관이 아니라 수동적이다. 뭔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딱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그 수동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아직 불완전한 내용이 직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변함없는, 이게 잘못됐으면 변함없는 보편적인 그리고 항상 동일한 본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 하나만 가지고 보면 그게 본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이 본질을 갖다 보기 위해서는 이것의 가능한 형태들, 이렇게 봤을 때 이 모양이고 저기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구나. 가능한 형태들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가지고 보면서 그 중에서 이제 이거구나 하는 어떤 그 불편하지 않는 그 본질로 환원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형상적 환원도 조금 복잡한데, 그래서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그 멜로봉트가 비판하게 되는 게 바로 선험적 환원에 의해서 선험적 주관성의 문제를 갖다 나중에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왜? 멜로봉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쪽 주관성이기 때문에, 네? 몸쪽 주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또 지향성과 구성,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자, 지향성. 그래서 항상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의식은 생각하고 있죠. 지금도 제가 여러분을 바라다면서 뭔가 제가 수업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잠들어 있을 때조차 우리가 꿈을 꿀 때도 꿈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또 무엇인가 지향하게 되고 나는 생각 안 한다고 해도 안 한다는 것을 지향하게 되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지향성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의식이 지향적이진 않다는 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향을 안 하는 때도 안 하는 걸 지향해서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모든 의식은 항상 그 지향적이다. 근데 이런 모든 의식이 지향적이라는 요것을 갖다가 생각해낸 것이 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항상 생각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데카르트의 그 방법적 성찰에서 훗설이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그러면 모든 의식은 의식적 자각, 모든 자각은 무엇인가 어떤 지향적인 자각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그 의식에 대한 지향성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의식에 대한 지향성 그 스승 브렌타노에서 영향을 받게 돼요.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무엇에 관한 의식이고 그래서 결국은 지향한다는 것은 나의 의식이 지향하는 어떤 그 있죠? 물질적인 감각적인 어떤 재료 그걸 갖다 이제 힐레라고도 하는데요. 그 감각적인 재료를 갖다가 지향을 하면서 의식의 지향작용과 그 감각적인 재료가 만난 것이 바로 노에마예요. 그것은 의미 형성체, 이미 의식이 가서 그것과 만나서 이루어진 게 때문에 어떤 의식 내용이면서 의미체, 노에마에서 결국은 노에마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냥 내용이 아니라 의식 작용과 감각적인 어떤 자료가 만나서 이루어진 게 노에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좀 이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메를로퐁티가 이제 나름대로 또 지평 얘기하면서 또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그 메를로퐁티하고 관계된 것만 제가 훗설 현상학에서 이제 그 설명을 했고요. 그럼 메를로퐁티가 훗설 현상학을 비판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가장 무엇이냐면 그 완전한 환원은 불가능하다. 완전하게 환원이 될 수 없으니 환원하다 보면 계속 또 환원내고 불가능하고 결국은 우리가 환원에서 이르게 되는 것은 선엄적 주관성, 자아가 아니라 환원을 하다 보면 결국은 여기에 지금 내가 있다는 요 사실. 요것이 이제 그 메를로퐁티가 현상학적 환원은 결국 실존 철학의 공식인 세계로 향한 존재가 출현할 수 있는 어떤 거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훗설하고 우리가 갈라지는 부분이죠. 훗설은 현상학적 환원, 선엄적인 환원에 의해서 결국은 선엄적 주관성으로 나아가는데 그 메를로퐁티는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세계로 향한 존재가 출현하게 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 부분을 이제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현상학적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속에 존재하면서 결국은 현상화가 어떤 사태 자체로 복귀했다. 어떤 사태 자체로 복귀했을 때 그걸 갖다가 설명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갖다 이제 기술해야 된다. 이제 어떤 기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각된 것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갖다 기술하는 문제인데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야. 설명이나 분석은요. 의식의 판단작용, 종합작용이 또 의식작용이 또 들어가는 것은 의식의 어떤 구성작용이. 그렇잖아. 판단하고 종합한다는 것은 벌써 오성의 범주를 사용해서 이것은 무엇이다. 종합 판단을 나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순수하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항상 기술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지각이 모든 행위가 떨어져 나오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태 자체를 갖다 바라다 볼 때 중요한 것은 지각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모든 행위가 떨어나는 기초이며 모든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는 내가 구성의 법칙을 내 수중에 넣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적 환경이며 나의 모든 사유의 장이고 나의 모든 명시적인 지각의 장이다. 즉 지각된 세계라 모든 합리성, 모든 가치, 모든 존재가 항시 존재하고 있는 그 기반이며 현상학적 환원은 이러한 지각의 경험의 세계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 속에 내가 있는 몸적 주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몸적 주체는 결국은 지각적 경험의 세계를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어떤 선험적 관념론하고 좀 틀린 입장이 되고요.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그 메를로퐁티에게서 환원은 몸적 주체와 세계와의 유대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역사라는 것이 또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내가 세계 속에 있는데 그 세계가 역사가 없는, 아까처럼 가로쳐진. 그런데 우리가 헛소식으로 얘기하면 다 가로를 치기 때문에 역사는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떤 역사라는 것이 지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헛설 현상하고 가장 크게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항상 헛설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고 헛설 말기 사상에서 생활 세계는 적극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제가 오늘 하이데거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 세계로 향한 존재 이런 것은 다 하이데거 세계의 존재에서 또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헛설은 말년에 이제 엄밀한하게 철학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본인도 이제 자각을 하게 되고, 그 선험적 자아가 좀 공허하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생활 세계의 얘기를 갖다 꺼내게 돼요. 그래서 생활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서 결국은 생활 세계라는 것은 지각장, 우리가 지각을 하는 어떤 지각장이 결국 생활세계의 중심이 된다. 보고, 메르로뽕띠가 결국 헛설의 후기 사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로뽕띠 헛설이 어떤 생활세계 중심이라고 놓았던 그 후기 사상에서 결국 지각의 역점을 두고 헛설이 의식의 지향성을 이제 우선시하여 놓쳤던 몸적 지향성에 이제 주목을 한다. 그래서 헛설은 항상 의식이 지향을 하는데 메르로뽕띠는 의식 이전에, 의식은 결국은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이제 지향한다. 이제 거기에 영향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문의 끝나는 부분에 그거 잠깐만 제가 보면요. 현상학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틀림없이 이제 현상학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극단적 주관주의와 극단적 객관주의를 세 개의 개념, 합리성의 개념 속에서 결합시키는 점일 것이다. 그 합리성은 그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경험에 따라 그에 맞춰 측정돼요. 그래서 여기 합리성은 어떤 주관적인 이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따라서, 항상 중요한 것은 현상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이해하고 경험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학적 세계란 순수 존재가 아니라 나의 경험들이 교차하고, 그리고 나의 경험들과 타자의 경험 사이에 상호 맞물림을 통한 교차에서 비춰져서 드러나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그 세계는 나의 지나간 경험들을 나의 현재의 경험 속에서 타인의 경험을 나의 경험 속에서 되찾음으로써 통일을 이룬 주체성과 상호 주체성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서문만 봐도 사르트르에 있어서의 어떤 입장하고 메르로뽕띠 입장이 완전히 틀리죠. 네. 저쪽에서는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시선이 투쟁하지만 여기는 투쟁이 아니라 어떤 교차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래서 현상학적 세계는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상학적 세계는 선지하는 존재를 설명이 아니라 존재를 그러니까 존재를 갖다 있는 건 자꾸 설명이 아니라 현상학적 세계라는 건 어떤 존재를 정초시키는 거예요. 존재를 갖다 정초시키는데 어디 없는 걸 갖다 이렇게 맛을 보고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 속에 바라다 보고 있으면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타남과 존재의 어떤 형성은 똑같은 거예요. 현상학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뒤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존재의 정초이고 철학은 선지하는 진리의 반영이 아니라 예술처럼 진리의 실현이다. 그래서 철학도 바로 어떤 진리, 이미 만들어진, 이미 입증된 어떤 그런 진리를 갖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어떤 세계를 갖다가, 창조적인 세계를 갖다 만들고 창작해내는 것처럼 바로 철학도 어떤 예술처럼 그런 진리를 갖다 하나하나 실현해가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메르로뽕띠 철학의 합리성의 근거를 갖다가 예술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 문제는 제가 아무래도 다음 주에 더 집중적으로 거기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서 메르로뽕띠가 이제 이전에 주관주의 또는 그러니까 주지주의 또는 지성주의라고도 하고요, 또 경험론적 심리주의라거나 그 두 양극단에 있는 이 두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적 태도를 갖다가 비판을 하게 되어서, 거기 보시면은 고전적 편견으로의 어떤 비판, 고전적 편견을 비판하면서 이제 다시 어떤 현상의 장으로 돌아가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 세계라는 것이 결국 현상의 장이고, 현상의 장이라는 것이 바로 또 지각의 장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존재나 어떤 진리의 어떤
싹이 이제 거기서부터 생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앞부분에 그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사실 지난번에 좀 열심히 했는데 여기 하다 보면 워낙 또 진도가 못 나갈 것 같아서요.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각 행위로 간주된 어떤 순수 인상, 기억, 연합, 주의, 판단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두 경험론적, 주의적 입장을 갖다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어떻게 비판하냐면요. 감각은 순수한 인상이 아니다. 감각은 순수한 인상이 아니라, 순수한 인상, 어떤 그 사변적인, 어떤 우리의 그 이성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지각장 속에서 우리의 몸의 어떤 체험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인상이 아니고 지각은 이미지들의 연합이 아니다. 어떤 우리가 지각을 할 때 보고 있으면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연합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각이 연합을 앞서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각은 이미지를 연합해서가 아니라 연합하기 전에 이미 지각이 오히려 더 선행하는 것이고 또 지각은 기억의 투사가 아니다. 뭐 또 주의는 지평적 시선 위에서 작용한다. 뭐 지각 가운데 또 지각 중에 판단이 작용한다. 이런 것도 다 결국은 그 지각을 갖다가 후보 뒤에 오는 거. 어떤 뭐 기억이라든가 지평적 시선 판단이 아니라 지각을 하면서 판단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어떻다. 볼 때 이미 생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거 제 커피 좀 마시던 요 잔인데 보고 있으면 저 안에 커피가 있다. 그럼 저 커피는 마셨을 때 맛이 물론 이제 뭐 종류에 따라서 카페라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 커피라면은 다 보면서 커피 맛이 어떨 것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판단은 지각 중에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이 그러니까 지각이 나중에. 그러니까 판단이 먼저이고, 이제 그게 아니라 지각을 하면서 판단이 동시에 이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결국은 이 다섯 가지 비판한 것이 그 뒤에 나타나는 지각의 어떤 실천적 의미에서 다시 새롭게 이제 계속 이 한 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제가 굳이 지금 더 얘기 안 해도 오늘 하는 것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래서 지각의 실천적인 의미.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했었던 지각의 실천적인 의미가 결국은 현상적인 몸에서 감각적인 존재의 출현이고 바로 지각, 봄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 창조 행위,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를 주자면 창조 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예술가가 아닌 사람은 지각을 통해서 이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의 실천의 어떤 반은 벌써 드러난다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선의 어떤 대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훗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사태 자체로 돌아갔을 때 어떤 환원적인 것과 이제 멜로뽕띠가 말하는 사태 자체로 돌아갔을 때 어떤 그것은 바로 현상의 장이라는 거. 이제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시선의 대상은 원초적이고 생생한 현상의 장.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내가 이제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이미 우리의 의식 속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죠.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의 대상은 바라보면서 그때 계속 생생하게 나의 체험과 내 몸에 있는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생생하게 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절대적인 조망이 가능하다 보면 고전적인 가상을 깨고서 몸적 주체가 처해 있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토대인 지각세계로 돌아가면 지각하는 주체와 지각 대상의 지향적 관계 속에서 출현하는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현상의 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원하면 현상학적 환원에서 내가 이루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내 영혼이나 정신이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제 몸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각하는 주체는 의식이 아니고 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적 주체가 있는데 그 몸적 주체가 그 대상하고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직접적인 경험, 몸으로 체험할 수,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바로 현상의 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의 장은 몸의 존재의 실존적 출현, 우리 몸의 어떤 존재가 어떤 실존적인 출현을 의미하므로
철학적인 사유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활동의 토대이고 현상이 모든 예술 활동의 무궁무진한 원초적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이 뭐 이성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상상하기 이전에, 상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상하기 이전에 일단은 어떤 작가나 뭐 사진작가도 마찬가지고 화가도 마찬가지고 조각가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예술의 어떤 무궁무진한 뭘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몸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현상에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의 장은 이미 객관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내면적이지도 아닌 지향적이고 경험적인 세계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현상의 장이 이성으로서 만들어진 세계도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객관적인 세계도 아니고 순전히 내 마음속에 심상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존재하는 세계도 아니고 내가 지향하고 있고 내가 경험한 세계라는 거. 이게 굉장히 평범한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성주의나 주관주의 주지주의 철학자들은 어떤 경험적인 세계보다는 주로 이제 굉장히 이성적인 어떤 그런 세계로 보고 있죠. 그래서 멜로퐁티의 현상학이 바로 이제 훗설의 현상학과 크게 다른 점이 바로 감각 세계를 갖다 복원했다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로퐁티는 환원에 의해서 세계 속에 있는 나, 몸쪽 주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내 몸쪽 주체가 지금 여기 모든 것을 갖다가 바라다 보고 지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어떤 내가 여기서 이제 뭐 글을 쓴다든가 뭘 그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만히 이렇게 훗설이 말한 것처럼 다 환원에 의해서 들어가서 선함적 주관성이 그렇죠? 다 제거하고 뭔가 이렇게 아주 필증적 명제로 탁 보는 그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오감을 통해서 육감이라고도 하지만은 후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결국은 감각세계. 그래서 감각적인 세계를 갖다가 다시 복원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선함적 주관성이 만들어 놓은 순수한 어떤 명징적인 세계가 아니고 멜로퐁티가 결국 환원에 의해서 발견한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결국은, 그쵸? 저의 여기 앉아있으니까 저는 지금 제 몸에 의해서 이 책상이 딱딱함을 느끼게 되고, 딱딱함을 느끼게 되고, 온도가 저기 때 차가움을 느끼게 되고, 이런 몸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세계이고, 이런 것이 결국은 예술가들이나 철학자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바로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의 감각함은 인식에서 기초 또는 부수적, 그러니까 경험이나 지성주의에서는 감각은 굉장히 부수적인 것이 이게 절대적인 다가 아니고 부수적인데 멜로퐁티에서 감각함은 그 자체가 벌써 어떤 소통, 인식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 감각자에서 칸트 같은 경우는 감각 자료를 가지고서 그렇죠? 지각을 통해서 감각 자료가 있고 우리 감성의 형식이 있잖아요. 시공간의 형식을 가지고서 오성의 범주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자료는 인식에 있어서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경험주의나 주지주의 쪽에서는 다 부분이지만은 멜로퐁티에서는 감각에 들어오는 것이 다예요. 그것이 바로 인식 그 자체이고 지각 그 자체이고 그래서 세계는 주관과 대상의 지향적 관계 속에서 감각기관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하는 현상의 세계가 아닌 순수한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항상 가설. 이게 이제 멜로퐁티가 아니라 바로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항상 가설을 비판하게 돼요. 자, 세계는 주관과 대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감각기관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하던 현상의 세계가 아니라 순수하고 객관적인 세계가 항상 존재한다. 이것을 믿고 있는 게 바로 경험주의와 주지주의처럼 순수하게. 근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보면은 저의 느낌이나 저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수한 객관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시선의 대상이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감각적인 경험적인 세계가 어떤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럼 시선 주체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몸이죠, 몸. 우리 몸적 시선. 그래서 사르트르도 마찬가지고 훗솔도 마찬가지 시선의 주체는 의식이었어요. 사르트르도 지난번에 상상하는 것도 상상하는 의식, 그리고 이미지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미지와 물질적인 걸 생각하지만 사르트르에서 이미지는 상상하는 의식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아날로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상하는 의식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몸적 시선, 물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멜로봉틱에서의 상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재밌어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멜로봉틱에서는 대상의 출현, 즉 대상의 존재와 의미. 대상이 출현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의 존재와 의미를 지니고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몸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몸의 감각기관들의 기록은 단순히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의 정감성도 생산한다. 순전히 그냥 이렇게 감각적인 것이 어떤 내면의 어떤 정감성까지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현전, 무엇이 앞에 있든 현전이란 감각적인 것 속에서 이루어지고 감각적인 것은 현전에서 원초적인 것을 출현이다. 그래서 결국은 감각과 현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왜? 우리가 몸을 갖고 이렇게 있을 때는 분명히 부지하는 것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식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 있다 보면 그건 현전으로 부지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몸을 가지고 감각기관을 우리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현전과 감각기관의 어떤 그 관계에서 현전은 감각기관에 속하고 감각적인 것은 현전에 속하고 두 문제. 그래서 그 결국은 몸이라는 어떤 주체, 몸적 주체, 몸적 시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시선의 주체, 몸적 시선에 의해서 그 어떤 그 형태나 이제 그것도 이루어지는데 뭐 공간적인 지편, 시간적인 지편,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다시 한번. 그렇다면은 그 대상이라는 것이 몸적 시선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냥 몸의 시선에 의해서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름대로의 공간적인 지평과 시간적인 어떤 지평 속에서 어떤 형태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공간적인 지평은 무엇인가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 그 대상을 본다는 것은 대상을 공간적인 조망성과 지평성 속에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간과 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대상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라 좀 길지만은 다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대상을 본다는 것은 시각장의 변두리에 서서 시각장 안에 대상을 취하고서 그 대상을 고정시킬 수 있다거나 또는 그렇게 대상을 고정시킴으로써 그렇게 고정시켜 달라는 그 요청에 실제로 응답하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대상에 몰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들은 다른 것을 숨기지 않고서는 어느 하나를 드러낼 수 없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대상의 내적 지평이 대상이 되려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대상들의 지평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봄이 이중적인 작용, 즉 한 대상을 주체화하는 작용이자 동시에 주변의 대상들의 지평으로 만드는 작용이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지평은 탐색의 과정에서 대상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 대상을 바라다 본다는 것은 그 대상에 거주하러 가는 것이고 그래서 멜로봉티는 이 아비떼, 불어의 아비떼, 산다는 얘기, 거주한다는 얘기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대상을 본다는 것은 대상을 물론 이제 보기에서는 지각상의 거리는 있죠. 만약에 내가 이제 컵을 볼 때 아무런 거리가 없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각은 어느 정도의 거리는 있지만은 그 거주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그 대상하고 같이 이제 공간적인 의미에서 좀 더 친밀하게 같은 장소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거리를 둔다 했을 때 거리 두는 것을 조금 이제 아비떼를 많이 쓴 이유가 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거리를 두면은 객관적인 거리에서 이 대상을 갖다가
반성한다는 뜻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메르로뽕띠는 어떤 반성보다는 반성 이전에 선반성적인 그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아비떼의 의미가 어떤 산다는 의미, 같이 거주한다 그런 의미는 좀 더 같은 공간에 이제 있다는 그런 뜻으로 달리 말하면 이제 이렇게 거주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가에 따라 그 다른 사물들을 포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다른 대상들을 함께 보는 한 그것들은 나의 시선에 열린 채로 머물러 있게 되고 이때 내 시선은 그것들에 잠재적으로 위치해 있다. 나는 이미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현실적인 나의 몸의 중심 대상을 파악한다. 그래서 각각의 대상은 다른 모든 대상들의 거울이다. 대상들 각각은 자신의 주위에 마치 자신의 숨겨진 측면들의 관찰자인 것처럼 다른 대상들을 배치한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체계 혹은 세계가 형성되는 한에서만 나는 대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완성된 대상은 반투명이다. 완성된 대상은 그 깊이에 있어 서로 교차되고 거기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 실제로 무한한 시선들의 모든 측면들이 관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 그 태도인데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저를 바라다보고 있을 때 지금 어떤 것이 보여요? 이쪽을 이렇게 바라다보고 있으면 보이는 것만 일단은 보이는 게 다 보이죠. 컴퓨터도 보이고 저도 보이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메르로뽕띠 말에 의하면은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르트르의 시선에서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를 찾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그 우리 카메라 사진 찍을 때 뭐 관심 있는 쪽에 포커스 맞지 나머지 아웃 포커스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찾고자 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포커스돼서 맞춰가 들어오는 거야. 초점이 맞춰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보이기 위해서는 나를, 그래서 뒤에 배경까지 같이, 그죠? 나를 보기 위해서 뒤에 것이 결국은 지평으로서, 배경으로서 같이 보이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요 뒤에 있는 칠판이라든가 요것이 내 보이지 않는 뒷문을 갖다가, 물론 이제 거울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반사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에 나의 그 뒤에 배경이자 지평이 되는 것이 반영적으로 반사돼서 같이 전체를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그래서 반틈을 완벽하게 저의 뒷면을 갖다가 이 물체들이 완벽하게 반영을 해주지는 않지만 조금 어떤 반영에 의해서 나의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보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훗설 현상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 노에마하고 이제 틀린 점이에요. 훗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를 볼 때, 의식인지 지향할 때, 바라다 볼 때, 보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의식의 지향성, 지향작용과 그 힐레, 감각자료가 합쳐서 어떤 노에마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의 의미체로서 전체적인 다양한 어떤 그런 것이 하나의 의미체로 딱 통일된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러 반영되는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장면, 그러니까 한 장면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그걸 갖다가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보시면은 하나의 사물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지니므로 사물의 전체적인 객관적인 모습은 사유의 대상이지 육안이 펼쳐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각의 주체가 정신 혹은 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의식은 무엇에 대한 의식을 하는 것은 이미 훗설이 밝혀냈던 아까 그 지향인데, 여기서 이제 메르로뽕띠는 무엇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삶의 문맥 속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다 볼 때 단순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저만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보는 거죠. 주변의 어떤 상황까지 다. 상황을 바라다 보는 것이다. 그래서 훗설 현상학에서 노에마는 다양하게 주어지는 진료들, 그러니까 여러 그 모습들의 의식작용인 노에시스의 단 하나의 전체로 형성된 의미 형성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지만 의식이요.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의식이 예를 들면 막 분할이 돼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는 건 아니죠.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거기에 의식을 집중을 해서 하고 있으면 의식이 딴 데로 빠져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훗설이 만든 그 노에마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여러 다양한 모습 중에서 단 하나로만 볼 수 있는. 지난번에 여러분 그 사르트르가 누구죠?
조각가. 제가 요즘 이렇게 갑자기 자코메티 갑자기 팍 안 떠올라요. 자코메티 작품 보고 얘기하면서 다양한 여러 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의 통일체로 드러나는 게 디아스포라인데 그게 바로 유태인이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지만 어느 순간에 탁 결집돼서 모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똑같은 뜻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노예마 의미 형성체가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는 모습. 네? 그래서 그 똑같은 어떤 통일되는 모습. 이제 요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사물의 어떤 그거는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 형성체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멜로뽕띠가 그런 어떤 의미체로 대표되는 노예마에 대해서 그 이제 반대하면서 멜로뽕띠는 보이는 것은 대상의 지평 구조 속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대상 주변의 사물들을 지평적인 대상으로 동시에 바라다보는 것이고 대상들은 서로 보이지 않는 면들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시선은 다양한 위치에서 한 대상을 바라다보게 된다. 시선은 다양한 비록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저도 물론 뒤에 있는 게 안 보여요. 제가 뭐 투명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꿰뚫어 보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뒤에서 꼭 반영해 준다는 것이 꼭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형태를 통해 가지고 돼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제가 앉아 있으면 이 형태를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다리가 어떤 모양이었다 이런 것까지 통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모양을 통해서 뒷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고 또 반사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반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요게 이제 가장 틀린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바라다 보지만은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물론 그건 틀리지만 이렇게 뭔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한 곳에서 대상을 바라다 봤을 때 다양하지 않은 대상들이 한꺼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피카소의 어떤 업적, 우리가 말하는 그 현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가 다 시점에서, 그러니까는 세잔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세잔느가 탐구까지는 했지만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어떤 평면에서의 3차원의 입체적인 공간을 갖다 잡아낸 것인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잡아냈냐면은 다양한 곳에서 바라다 본,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 입체화할 때 쫙 피면 이렇게 펴지는 것처럼 이런 의미.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뒤, 앞 여러분들에서 바라다 보는 것이 한 곳에 보이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지금 예로 들자면은 요건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뭐 뒤에서 이게 반영해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 곳에서 바라다 봤지만 여기저기서 바라다 모든 모습이 한 면에 이제 보이는 어떤 적절한 예가 이제 피카소의 이런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요것도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인상주의 쪽 작품을 보여드렸던 이유가요. 여기 지금 센느강인데 여기 보시면 하늘이죠. 물. 지금 사실은 하늘이 어디고 물이 강이 어딘 것처럼 서로가 정말 이렇게 안에서 그러니까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그렇죠? 서로 어떤 반영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모네의 후기 작품 마지막 수련 작품 가면은 정말로 이게 지금 연못이에요. 연못인지 옆에 나무 덤불. 그래서 어느 것인지 형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순히 어떤 색이 감각적으로만 혼동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빛 속에서 반영해주고 있는. 그래서 한 곳을 바라다보고 있어도 다른 시점에서 바라다보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 어떤 그런 가장 어떤 회화 작품에서 굳이 끄집어내자면 아마 인상주의 작품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잔느에서도 마찬가지. 세잔느 이제 당연히 멜로뽕띠는 이제 세잔느에 대한 글을 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결국은 입체주의한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여전히
어떤 원근법에서 탈피하면서, 그죠? 여기서 보면 원근법에서는 완벽히, 아까 말한 데카르트적인 그 중심화된 원근법은 탈피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형태 자체, 또 초기 인상주의 화가들이 어떤 빛과 색채와 어떤 인상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그리다 보니까 형태 자체가 거의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형태를 잡아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잡아냈기 때문에 어떤 색이 또 문드러지지 않고 색이 어떻게 뭐 완전히 섞여버리지 않는 어떤 색의 어떤 명도라든가 그런 거 또 그 안에서 어떤 형태의 어떤 단단함이라든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원근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거리감을 또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큐브가 되어가고 있어요. 완전 큐브는 아니지만 색면들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세잔느 같은 경우는 찬색, 난색, 따뜻한 색하고 그쵸? 찬색 가지고 특히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보색 대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상주의 작가들은 나름대로는 색을 가지고 어떤 작가인데 그러니까 찬색하고 난색의 대비를 통해서 들쑥날쑥하는 이런 어떤 느낌, 어떤 리듬이라고 그러죠. 리듬감, 율동감에서 입체감이 나타나고 형태감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결국은 이쪽이 저쪽을 또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이제 후기의 빅토르산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멜로퐁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안에 리듬감, 감각적인 무엇이 이렇게 막 꿈틀꿈틀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것이 요 생빅토르산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게 여기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상을 바라다 보고 있지만은 왜곡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을 통해 가지고 왜곡되어 있는 형태들을 통해서 이 관계에 의해서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서 한 곳에서 보고는 있지만은 좀 이렇게 다양한 시점에서 보고 있는. 근데 특히 이제 요거는 반영보다는 저는 그 사가바오니의 정물이 갖고 있는 의미는 처음에 말씀드린 원근법적인 데카르트의 원근법적인 시선이 아니라 몸적 시선으로 그린 거예요. 이걸 사실 그리기 위해서는 한 곳이 아니라요. 이게 그렇죠? 요 정물을 그리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다녔기 때문에 요 형태가 이렇게 왜곡되어서 나타날 수 있고 이게 한 시점에서 중심에서 바라다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 그대로죠. 한쪽에서 봤을 때 이쪽이 당연히 이렇게 보이는 게 원래는 당연했었는데 그 이전의 작가들이 그렸던 것은 보이는 것 그대로가 아니라 알고 있는 이미 인식되어 있는 형태를 갖다 그렸다고 할 수 있고 이 인상주의 작가들은 특히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그 사물이나 어떤 대상이 막 나타나고 있는 현출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갖다 그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삐뚤어지기도 하고 윤곽 테두리도 뭉개지면서 이제 뭐 색 얘기도 물론 나오지만요. 이런 형태들이 여기 잘 보시면 그래서 테이블이 똑바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고 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 뭐 식탁보라 그러죠. 식탁보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의 어떤 실력이 딸려가지고 못 그려서 우리가 보통 정무라 보면은 그러니까 정무라 보면 굉장히 정말 그 17세기 정무라도 그렇고 저것이 비단으로 되어 있는지 뭐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눈을 촉각적인 어떤 걸 자극하는데 세잔느 그림을 보면은 이게 무슨 종이 갖다 막 마분지 꾸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 식탁보 같기도 하고 그거는 보이는 게 그대로 그렸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래서 그 어떤 감을 갖다가 알고 있는 어떤 감의 느낌을까지 살려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항상 뭔가 우리 시선에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의 현출, 출현 속에 드러난 어떤 존재의 움직임. 그렇다 보니까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한 곳에서 바라다 본 시점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몸적 원근법이라고 몸적 원근법에 의해서 그려진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결국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단일한 형태가 똑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의 단일한 형태가 노예마적인 어떤 형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단면들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어떤 그 시선이 다양해서 대상을 바라다 보는 것 같다. 이제 이거고요. 저는 이제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 그 멜로봉띠가 세잔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세잔과 그 특히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이 거의가 이제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전문 작가들은 아니라 처음에 이제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이 프레이밍 작업할 때 계속 그러잖아요. 거리, 그 앵글하고 포지션에 따라서 하나의 대상을 갖다가 찍어오라는 숙제를 많이 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이 거리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앵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정말 멜로봉띠가 말하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 어떤 그 몸적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현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건 간단한 거고 이 예를 보여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그래서 결국 의식의 지향적 본질은 지각되는 대상과 주관의 연대성을 밝혀주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행동하는 몸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래서 의식의 지향성은 결국은 행동하는 몸이 가능하기 때문에 몸적 지향성이 더 이제 그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다. 그래서 멜로봉띠에 있어서 지향성은 순수 의식의 특권이 아닌 몸을 가진 존재에 체화된 의식의 특징이다. 그래서 결국 그거 보시면은 이제 몸이 세계의 중심축이다. 말하자면 대상들이 여러 가지 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 대상들 둘레를 한 바퀴 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나의 몸을 통해서 어떤 세계를 의식하고 나의 몸을 통해서 대상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지각은 세계로 향한 존재인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각은 몸이 대상에 거주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하고요. 결국 그래서 사물을 본다는 것은 몸에 가능한 모든 방향들에서 사물의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 즉 선택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대상을 두고도 여러 방향이라든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봤을 때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지금 요거는 정말 아주 단순한 것이고, 여기에서 훨씬 더 망원 렌즈, 그러니까 렌즈만 또 바꿔서, 또 아니면 더 클로즈업에 들어가서 더 멀리서 찍었을 때는 무수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 화가들이 작업을 할 때 그 이젤을 들고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가장 적합하게 그 멜로봉띠가 얘기했던 몸적 시선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현출,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사진 작가들이 어떤 작업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걸로 작업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제가 이제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은 알지만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 보여드리면 이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거 십자가 미친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물을 본다는 것은 몸에 가능한 모든 방향들에서 사물의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 즉 선택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대상의 외관은 항상 몸적 태도와 불가분의, 이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파악을 통해 대상을 움켜쥘 수 있는 시각을 지니게 된다. 결국 사물의 자명성은 심리적이거나 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 경험주의자들이 했죠. 지성적인 거 주의주의자들이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 몸적 태도의 자명성에 근거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훗설도 그 자명성을 선험적 주관성에 의한 그 본질 직관에서 찾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몸적 태도. 우리가 몸으로서 입증, 이게 가장 자명한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바라다 봐서 보이는 게 이것보다 더 틀린 것이 어디 있어요. 물론 좀 눈이 좋은 사람이 바라도 눈이 좀 나쁜 사람, 조금 그거 차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물의 자명성이 결코 몸적 자명성에 근거하고, 공간성은 몸과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 형성되기 때문에 선논리적, 선객관적, 대상성은 몸적 시선을 향해 방향 정해진 대상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체험된 공간성과 대상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간하고 대상이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체험된 공간성과 대상성은 결국은 내가 체험된 공간 안에 이 대상,
이 대상이라는 것도 내가 체험된 공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간을 선험적인 형식이나 즉자적인 용기로 본 전통적인 개념들을 전복시킬 수 있다. 자, 공간을 칸트는 선험적 감성의 형식으로 봤고요. 또 일반적으로 공간하면은 어떤 이런 걸 담는 용기로 봤어요. 그때 공간이 이런 예를 들어서 무엇을 담는 용기가 아니라 공간은 바로 우리 몸의 어떤 체험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런 공간, 몸적인 공간. 그래서 그 실제 대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대상의 실제적인 가능한 나타남의 총체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나타남이 존재함이고 존재는 곧 나타남이다. 그래서 실제라는 것은 우리 지각, 몸적 지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대상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그래서 요거 같은, 오세라 씨 작품 같은 경우는 사르트르가 아까 얘기했던 무엇인가를 바라다 보면 주변 것은 다 사라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이렇게 맞춰주면서 결국은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의 자명성에 의해서 드러난 어떤 존재의 나타남이고 그래서 그 정도만 얘는 물론 많아. 얘는 뭐 더 좋은 예들도 많고 한데 이 정도만 하고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적 지평 속에서 대상의 형태. 그래서 요번 것까지는 조금 제가 그래서 사물의 형태가요. 물론 이제 공간에 따라서 저희가 공간 속에서 직접 몸을 가지고서 움직임에 따라서 드러나는 형태가 달라지는 건 확실한 거죠. 근데 안 달라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지주의적인 입장에서 대상을 바라다 보는 것이고, 여러분이 시간 하면은 제가 뭐 굳이 지금 딴 작가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김하타 씨 작품이 시간성의 문제 때문에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또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쵸? 있고, 8시간, 원래는 8시간, 초창기 처음이 8시간 리에프스가 8시간 노출해서 이미지를 잡아내는데, 우리 김하타 작가는 8시간 노출해서 이미지를 사라지게 하는 이제 역설의 어떤 그런 두 가지, 역설적인 것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정지된 걸 통해서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요번 그 작품의 주제는 온에어 프로젝트, 온에어 방송 중인, 진행 중인 뭔가 항상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것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정지된 것 속에서 늘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기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마침 오늘 시간적 지평 속에서 대상의 형태.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은 푸설이 이미 얘기했었고, 하이데거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메일러-퐁티 같은 경우도 푸설이나 하이데거에서 말하는 어떤 시간의 어떤 지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방금의 과거를 대상으로 정립하지 않은 채 여전히 쥐고 있고, 그래서 현재라는 것은 방금 지나간 과거와 올 미래, 지금도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계속 얘기하면서 미래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지속의 흐름으로 이제 흐르고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나의 현재는 지속의 흐름에 이끌려져 내었다가 없어지는 사실상의 현재일을 중단할 수가 있다. 아울러 객관적인 시간에서 확인되는 고정된 시점이길 그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갖다가 고정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적 지평 속에서 출현한 사물의 형태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순간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지속을 내포한다. 사실은 브레송이 결정적 순간 해가지고 결정적 순간을 찍었지만 정말 그 순간이 우리가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의 어떤 찰칵하는 그 결정적 순간이 아니라는 것은 다 그렇죠. 알고 있고 그 시간 속에 여러 의미가 찰나적인 시간이네,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네,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이제 시간을 갖다가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사진 작품을 얘기했다면 니에프스가 초창기에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8시간 노출을 해서 결국 이미지를 갖다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적인 의미가 또
아까 말씀드린 불회성이 어떤 결정적 순간, 그래서 시공간, 그냥 어떤 완벽한 조화라든가 뭐 그런 것을 이루어낸 것이 불회성이고, 그 다음이 제가 봤을 땐 그 듀안 마이클이 지난번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듀안 마이클이 시간의 어떤 연속성, 그래서 시간을 갖다 공간화시킨 그 영화의 어떤 시퀀스의 시간을 갖다가 공간화시킨 듀안 마이클이 있었고, 그 뒤로는 요즘의 현대 작가들이 이제 노출, 어떤 시간의 어떤 지속. 그래서 회화만이 특히 이제 멜로봉띠도 눈과 정신에서 잠깐 비판을 해요. 사진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어떤 그런 것을 잡아내기 때문에 그 순간 속에 회화가 갖고 있는 지속이라는 것이 없다 하는데,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정적 순간의 순간이던 장노출의 시간이던 8시간의 시간이던 분명히 거기에는 보이진 않지만은 연결되어 있지만 지속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고, 시간적 지평 속에서 출현한 사물의 형태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순간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지속을 내포한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와 미래에 의해 두께를 지니게 되고 시선은 시간적 지평 구조 속에서 대상의 한 측면만을 정립할 뿐이기 때문에 대상의 형태는 미완성인 태로 열려 있다. 당연하죠. 그렇죠?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 전에 그러니까 뉴욕의 거리를 갖다가 8시간 장노출 열어놨을 때 당연히 이 안에 뭐 무수한 사람들, 자동차들은 그치 흔적은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간 거. 그래서 전시 어디에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특히 이제 속도에 비례해서 사라진다. 빨리 가는 거에서 빨리 사라지고 천천히 가 천천히 사라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데 그렇지만은 완벽히 사라지진 않는, 항상 사라지면서 흔적으로 남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특히 하이데거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면서 머무르는 것이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현존이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감 속에서 결국은 머무르고 남는다는 것. 그래서 결국 제가 질문을 했더니 맞다고. 그러니까 사라지는 걸 담은 것이 아니라 사라짐 속에서 잔존하는 거, 남아있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록하고 싶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담았던 거리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장소죠. 아예 사람들이 인적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뭐 증권가라든가 뉴욕 거리라든가 아니면은 타임스퀘어 같은데, 여기 뭐 워낙 많은 인파들이 움직이는 곳. 그리고 천안문 광장, 또 그리고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찍은 풍경사진 있는데, 보면은 정말 그냥 풍경을 찍어 놓은 것 같아. 근데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거기서 그랬지만 비무장지대야말로 굉장히 야생동물 많잖아요. 그쵸? 우리가 손을 못 대니까 많은 동물들이나 곤충들이라든가 막 움직이고 있고, 중요한 것은 긴장이죠. 남북한이 서로 맞대어서 정말 어디서 총구 하나가 뻥하면은 난리가 날 정도의 어떤 긴장감이 있고 한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정말 적막하고 멈춰있는 듯 하지만 그 멈춰있는 것 속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사진이 갖고 있는 사진의 어떤 시간성, 항상 절대적인 순간성, 이제 그렇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지만 요즘 현대 작가들이 특히 이제 사진이 갖고 있는 시간의 문제에 많이 천착하고 관심 있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대상의 의미나 본질을 배우는 것은 몸의 지향성은 몸쪽 주체 대상 사이에서 잠재적이고 역동적 긴장을 행사하고, 결국 거기에는 시간의 두께에 의해 침전된 경험들의 현재를 내포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 여러 가지 물리적이고 이념적인 상황을 투영하는 것이 바로 지향궁이며, 또 지향호 또는 지향궁이고, 몸과 세계 사이에 체득된 감성적인 의미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물의 대상성은 시간적 지평 속에서 개방되어 있고, 지각의 풍부함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근본적인 모호성과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 그래서 대상이
똑똑 떨어지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어떤 그 형태라든가 그런 것이 변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호하고 어떤 불확실함이 나타나는 선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개방적이라는 거죠. 더 많은 다양한 형태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이제 그리고 우리 본인들도 여러분이나 저나 그 대상을 바라다보는 관점이 틀리고 어떤 걸 봤을 때 느낌이 틀린 것도 바로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시간의 두께가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자라온 환경 속에 다른 시간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서 대상을 바라다 보니까 똑같이 바라다 보지 않고 경험이나 느낌이 체험이 틀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가 각각의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이면서도 우리가 각각 개인의 어떤 특수성, 나만의 어떤 자아성이라든가 나만의 정체성의 근원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시간성이라는 것이 그 시간성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 다른 시간의 두께, 그 두께 속에 경험에 다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똑같은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다르게 바라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거고요. 또 대상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고 조명, 빛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빛. 빛 속에서 대상의 형태는 달라진다. 그래서 그 사물의 항구성, 항구라는 것은 사물의 형태가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크기 형태뿐만 아니라 결국 색깔과도 관계인데 이 색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각장의 빛의 조명에 따라 결정되고 빛의 방향과 색에 따라서 사물의 색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빛과 사물의 조직, 색과 표면의 조직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사물의 항구성은 색의 항구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아까 그 인상주의죠. 그래서 인상주의 와서 여러분이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항상 하늘은 파란색이고 물은 나무는 초록색이고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그 빛에 따라서 반영되는 색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색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이게 모네의 루앙성리 가장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밝은 빛일 때, 아침볕에 구름이 꼈을 때, 그러니까 그 빛에 따라서 나타나는 대상은 똑같지만은 드러나는 색이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전에 작가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알고 있는 인식된 색, 이성이 만들어낸 색,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특히 인상주의 작가들은 실제로 이제를 들고 나가서 그쵸? 그 밖에 외곽이라고 하죠. 빛 속에서 거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루에 막 빨리 그러니까 자세히 붓터치가 이렇게 강렬하게 격정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시각적 사물은 나의 시선이 광경의 지시를 따르고 광경에 퍼지는 빛과 그림자를 재조립하면서 빛이 드러내는 것이 즉 조명된 표면의 일을 나타낸다. 색과 표면의 짜임은 그 대상의 표면의 짜임은 지각하는 주체의 시각과 촉각 같은 감각과도 상호 얽혀 있다. 따라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대상의 촉각적인 성질을 볼 수 있으므로 대상은 상호 감각적 통일체로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얘기지만 우리가 바라다 보고 있으면 저것이 무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물의 대상성은 결국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몸과 대상과의 상호 관계에 근거하며 몸의 상호 공감각적 대상으로 파악되었을 때 실체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사물의 요 대상성은 우리가 이전에까지는 주어져 있다고 그러죠. 나하고 관계없이. 책은 책이고,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나무는 나무의 성질이 그냥 주어져 있는 것. 하지만 그 멜로뽕띠는 주어져 있지가 않고, 내 몸이 거기에 그러니까 참여를 했을 때, 또 빛이 있을 때, 그것에 따라서 그 대상성이라는 것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이제 드러내주는 것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미술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이라든가 뭐 입체주의 아니면 어떤 사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각의 어떤 실천적인 의미, 이제 마지막 챕터가 이제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각이 갖고 있는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살펴보면 결국은 타자와의 어떤 상호 주관성 또는 표현적인 행위. 그래서 우리가 그 지각이라는 것이 타자와의 시선, 타자와의 갈등, 막 항상 어떤 투쟁,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멜로뽕띠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로 향한 존재의 의미, 아까 말씀드린 지각의 어떤 주체인 세계로 향한 존재라는 것은 결국 몸이죠. 몸이라는 것은 자아성과 타자성이 결합된 것이다. 이미 몸속에 우리는 자아성과 타자성을 결합하고 있어요. 멜로뽕띠는. 하지만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결합되어 있지가 않고 아직도 투쟁하고 있는 관계이고. 그래서 멜로뽕띠는 생활세계의 중요성을 이제 훗설에서 이제 바라다보고 훗설 철학에서 아까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 설명하고 거의 비슷해서 절대적인 환원의 불가능성을 외치면서 환원 위에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 세계를 향한 실존주의적인 어떤 존재를 볼 수 있고, 이런 실존적인 존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실존주의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건 뭐에 의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실존적으로 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의식이 있어서, 몸이 있어서죠. 예. 그래서 몸 때문이고, 결국은 실존적 사태는 불투명한 그렇죠. 우리 몸에 의해서 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되어 있죠. 뭐하고 불투명할 수밖에 없죠. 이성이라든가 그쵸? 이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현미경이나 뭘 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게 멜로뽕띠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진리까지는 아니죠. 그게 바로 소박한 의미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근데 그전에는 몸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건 불투명하니까 뭐로 알아내야 되냐? 투명한, 명증적인, 선엄적인 주관성이 알아내요. 훗설. 그래야지만 뭔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멜로뽕띠가 보면 과장된 것이고, 우리가 몸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소박한.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멜로뽕띠를 애매성의 철학자, 모호성의 철학자 하는 것은 이제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고, 지각행위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넘어갑시다. 중간에 잠깐 빼고요. 그 앞부분은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은 멜로뽕띠에 있어서 지향성이 이제 결국 훗설이 밝혀낸 지향.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엇인가를 의식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뽕띠는 의식이 아니라 몸이 이제 지향한다. 왜? 세계를 향한 몸이, 우리 이제 몸이 하나의 대상처럼 어떤 세계 속에 무엇인가를 지향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 몸이 지향하는 어떤 그 지향성의 특징을, 그래, 내 몸이 지향해. 의식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든 게 있어요. 환상지와 불인증 환자를 들고서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환상지 환자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전쟁, 우리가 보면 주변에 전쟁 꼭 나가지 않았어요. 혹시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이제 어디 한쪽을,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마비가 되거나 그랬을 때, 잃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뭐라 하면은, 이렇게 걷거나 할 때, 아니면 이렇게 손을 달라고 그랬을 때, 자기가 절단되거나 이랬지만은, 그게 몸에 항상 걷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사지를 다 썼던 것이 어떤 경험적으로 우리 몸속에 이미 자연스럽게 축적이 되어 있어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데도 이렇게 내밀게 되고, 팔을 절단되는데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뭘 마실 때 이쪽 팔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몸의 어떤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이죠. 이성으로 너는 지금 몸이, 예를 든다면 오늘까지 제가 이 몸을 썼는데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에 쓰지 못하게 된다 한다면은 순간적으로 그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몸의 활동이라는 것은 몸의 어떤 지향성이라는 이성에 의해서 오늘 아침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은 살아오면서 바로 습관 얘기가, 몸틀 얘기가 나요. 몸 안에 축적이 있어 습관적으로. 예.
그런 것이 하루아침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몸의 지향성의 어떤 특징을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고 불인증 환자도 마찬가지고 그 마비된 팔이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부인을 하고 결국은 이제 오른쪽 팔을 내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자기에게 행해진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건 속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우리 몸이 살아오면서 몸이 여러 체득된 그런 것을 이제 버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몸을 그 생리학적인 인과성, 물질처럼 생각하면 되죠. 하루아침에 뭐가, 이런 사물들 뚝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 이제 그 물질적인 존재도 아니고 심리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상황적 세계에 적응하고자 하는 실천적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 환상지나 불인증은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적응하려고 하는 어떤 실천적인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두 가지 경험은 결국 행위하는, 지각하는 주체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의식이나 반성적인 주체가 아니고 나는 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어 하는 몸적 주체라는, 이게 현상적인 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는 바로 그 데카르트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주체, 인간의 주체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키토가 아니고 코키토 이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몸의 어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뻥스가 아니고 주부, 할 수 있는 어떤 주체, 현상적인 몸을 가진 주체.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행되는 대자적이고 인격적인 몸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비인칭적인 몸이 활동하는 것이다. 자, 그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내가 생각해서 나 지금 뭐 할 거야 해서 나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만은 그 안에는 암암리에 내가 잘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렇게 할 줄 알았다. 그런 것이 있었어. 뭐, 음식에 대한 어떤 취향이라든가 뭐 그런 걸 할 때 보면 다 사람들마다 틀리잖아. 자기 좋아하는 취향이라든가. 이것이 암암리에 우리한테 이렇게 습관적으로 켜켜이 쌓여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그 나의 어떤 주체를 이루는데 관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패턴이 다 틀리고, 그쵸? 그리고 어디 가서 하는 행위도 틀리고, 예를 들면 작가도 마찬가지고, 뭔가 대상을 바라다 봤을 때 느낌도 틀리고, 작업을 할 때도 똑같은 대상을 놓고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똑같이 여기서 지금 정물을 놓고서 그리스 했을 때는 뭐 굉장한 작가든 아니든 벌써 스타일이 딱 나오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스타일, 양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몸의 어떤 축적에 의한 몸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비인칭적, 습관적인 것이 그 안에 익명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유기체는 세계의 일반적인 형식에 선인칭적으로 결합돼, 선인칭. 내가 의식하기 이전에 익명적으로 이미 같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저지만 이상하지만 저는 저지만 제 안에는 한국적인 저가 있고, 그쵸? 한국적인.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뭐라 그러나 저는 저야지만 제가 예를 들자면 공부를 저는 또 철학이나 미학을 공부를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만약에 파리에서 했는데 미국에서 하는 사람, 일본에서 또 틀리잖아요. 그 공부한 환경이 또 틀리고, 제가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자라온 환경 속에서 제가 먹거나 입거나 의식주도 다 틀리잖아요. 이런 것이 저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그럼 내가 항상 의도했던 것만이 내가 됐느냐? 내가 의도하지 않은 한국적인 것이 더 들어왔죠. 그렇죠? 한국적인 음식, 한국말을 쓰고 한국적인 어떤 그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르다 보면 그것이 또 어느새 나 안에 들어와 있고,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또 저의 어떤 생활 습관, 가족의 생활 습관 이런 것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는 그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여러분의 존재는 항상 내가 의식해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또 여기 경상도뿐, 전라도뿐, 강원도뿐 다 거기서 자랐을 때 그때 썼던 언어라든가 그때 먹었던 음식이라든가 거기서 지켰던 어떤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자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각자의 삶의 스타일이 되고
각자 작가의 스타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화가들의 스타일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틀리지만 물론 사진가의 스타일도 찍어놓으면 다 틀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순간적으로 카메라 딱 이렇게 들이고서 뭔가 이렇게 여기 하나 딱 찍으세요 했을 때도 분명히 다 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쉽게 들 수 있어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개개인의 실존은 일반적이고 비인칭적. 그 얘기 비인칭적이란 인간이 아니면 어디서 왔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요소들.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린 경상도적인 강원도적인 무슨적인 이런 것들 세계에 뿌리내리고 있어서 이러한 익명적이고 비인칭적인 몸이 구조화되면서 타자성이 스며들어 온다는 것이다. 내 안에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모습, 타자의 모습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멜로뽕티에서 진정한 자아는 이처럼 실존적 기획을 실천하는 몸이라는 자아성과 그 몸에 구조화된 타자성의 결합이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나만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타자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김하타 씨가 바로 이제 그래서 사천환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이렇게 중첩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는 요번에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면은 12명의 제자하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보면은 여러 명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 다 찍어가지고 다 겹쳐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도 유다가 있고 유다 안에도 예수가 있고, 누구의 모습 안에는 나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타자의 모습이 익명적으로 살아오면서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제 의도가 아니고 이미 작가가 그런 의도로 작업을 했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하다 보면 어떤 때, 이거 나 같지 않은데 오늘 왜 이렇게 행동하네? 왜 내 모습 같지 않은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왜 나 같지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타자의 모습들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자, 몸틀과 표현적인 스타일.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각이 어떤 실천적인 의미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몸틀은 제가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하고 이제 관계가 되거든요. 좀 내려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몸의 여러 부분들이 이제 구성되는 거, 이걸로 쉐마코프. 요거는요, 얘기하면은 몸의 부분들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사물처럼 관계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이제 이렇게 휘감겼기 때문에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후각, 청각 이것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볼 때 저거는 만지면은 차갑겠다, 따뜻하겠다, 동시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유리컵을 볼 때 여러분이 가서 깨지 않아도 유리컵을 봤을 때 저 유리컵이 만지면 무슨 소리가 나? 깨면 어떤 소리가 나? 손에 잡았을 때 아프겠다라든가 부드럽겠다든가 물컹물컹한 거 보면 그런 것이 공간각으로 들어오는 것도 바로 몸틀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감각기관도 같이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감기면서 들어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만이 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어렸을 때 저의 모습, 어렸을 때 저의 것도 지금 현재에서 와서 같이 휘감기면서 이 몸틀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의 스타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몸은 다 비슷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생긴 모습이나 형태는 틀리겠지만은 그 몸틀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다 보는 것,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제 그 몸틀의 얘기예요. 그래서 즉 과거의 경험, 비인칭적, 익명적인 습관의 틀을 형성하고 이러한 익명적인 몸은 현재 행위 속에서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몸틀은 몸 전체가 총체성으로 주어질 수 있는 통일 원리로서 상호 감각적인 통일성, 공간적인과 시간적인 통일성이 가능하게 해주고 이런 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의 획득이 몸을 새롭게 구조화시키면서 몸틀을 개조해 나간다. 그래서 저의 몸틀도 그렇고 여러분의 몸틀도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고 여러분이 또 다른 공부를 하고 다른 습관이 배우면 또 거기에 맞는 몸틀이 돼요. 그렇죠? 막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닝을 하고 몸을 갖다 그러면 좀 그런 식으로 다도 차를 마시면서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그럼 예를 들어서 조용히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거나 좋아하는 어떤 것과 굉장히 몸 막 움직여서 하는
트레이너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 기호가. 그것이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몸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이고 그 세상 속에서 또 표현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우리 몸을 통해서 규명이 된다는 거죠. 몸의 현상학을 통해 가지고. 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몸틀과 작품의 스타일 여기 보시면은 그 메를로퐁테는 몸의 감각기관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연속적으로 지각하는 세계를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몸틀이고, 이런 몸틀에 의한 공간성은 위치의 공간성이 아니라 상황의 공간성이라. 자, 몸이 만들어내는 공간성은 단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위치만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몸틀에 의해서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고, 어떤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 상황은 거기서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몸을 둘러싼 대상들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목적하고 의도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공간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몸틀에 의한 공간성은요, 기하학적인 공간성하고 틀려요. 기하학적인 공간성은 이미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에서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몸틀에 의한 공간성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몸틀에 의한 공간성은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몸틀에 의한 상황이 바로 어떤 것을 지향하면은 그것이 목적 지향성이 되고 그것에 의해 개인적인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도시를 측량하는 측량 기사의 시선과 사진가의 시선과 또 화가의 시선과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다른 작업 시선에 따라 도시의 형태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죠. 그건 맞죠. 그 도시를 측량하는 측량 기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도시의 형태와요. 네? 그리고 사진 작가가 찍으려는 형태와 또 예를 들어서 그 화가도 마티스나 예를 들어서 안셀른 키퍼 지금 전시하고 있죠. 안셀른 키퍼가 본 도시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요. 왜? 다 각자 자기의 몸틀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고유한 몸틀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대상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래서 작품이 다른 스타일, 다른 양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몸이 하나의 모양이고, 이게 재밌죠? 나의 몸이 하나의 모양. 이미 나의 몸이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나의 몸 앞에 차별 없는 바탕들 위에 특권화된 모양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은 나의 몸이 자신의 과제들에 의해 극화되고 그 과제들을 향해 존재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각된 대상들의 형태의 종합은 정신의 종합이 아닙니다. 몸틀에 의한 몸 자신의 종합을 의미한다. 여기서 몸 공간은 외적인 공간의 중거점이 되는데 내 몸이 차지하고 있는 여기는 다른 사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여기가 아니라 어떤 의도와의 닷을 내리고 맞이하는 상황의 여기. 무슨 뜻인지 알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내가 의도하여 이 상황에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여기의 주변의 모든 여기의 증거가 되는 곳으로 외적 공간에서 출현하는 모든 형태는 이와 같은 몸 공간과 외부 공간 지평선에서 윤곽을 드러낸다. 따라서 개인의 몸 공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형태들의 중거점이자 지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진가의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다양하게 출현한 대상의 형태는 이와 같이 몸 공간에 가장 적절한 일. 자, 여기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여기에서 그냥 이런 사물처럼 그냥 가만히 아무런 의도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 여기 와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몸틀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기하학적인 객관적인 공간이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이 항상 그렇잖아요. 뭐 식당에 가든 어디에 가든 거기에서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모양이나 형태는 분명히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까 그 메를로퐁테가 말하는 어떤 몸이 가짐으로, 그러니까 몸에 의해서 몸틀에 의해서
이런 사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형태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이거 누가 만들어내요? 바라다 보는 나에서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자, 이제 그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결국 그 개개인의 몸은 자기만의 시공간의 지평 속에서 세계를 향한 주관의 실존적 어떤 태도 속에서 획득한 습관이 고유한 몸틀을 이루므로, 제가 너무 길게 썼네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몸은 딱 잘라서 자기만의 어떤 습관 속에서 획득된 고유한 몸틀을 이루므로 몸의 습관적인 행동은 그래서 기계적인 자동성도 아니고 물리적인 단순한 반복도 아니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뭐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다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볍게 뭘 해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 때도 겉으로 볼 때는 반사제 똑같은 것 같아도 거기는 다 자기 나름의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은 모든 만남과 접촉이 어떤 잠재성이고, 이런 몸틀에 의한 몸 공간, 상황의 공간성은 개개인의 몸이 세계로 향한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인 동시에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몸틀에 의한 행위는 결국 작가의 작품 스타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습관의 두께 속에 구조화된 비인칭적, 익명적인 사회적 문화적 취향과 작가만의 실존적 삶의 방식이 작업 행위의 원천이며, 이러한 것들이 개별적인 작가의 고유한 스타일을 형성한다. 그래서 작가의 그 스타일 있죠. 작업하는 스타일은 자기 고유의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살면서 우리는 암암리에 지금 21세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요. 뭐예요? 영어, 뭐죠? 신문이나 잡지나 텔레비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요즘의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이미지가 있고, 19세기, 18세기 작품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몸틀은 나의 어떤 고유한 습관과 고유한 어떤 그런 실존적인 상황이 만들면서, 또 나라는 것은 바로 제가 공부해왔던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 이런 것이 모두 합쳐서 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피카소가 그 시기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누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상황을 갖다가 무시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말하면은, 융의 입장에서 말하면은 결국 집단적인 무의식이 나한테도 또 들어와 있고, 나의 의식에도 들어와 있고, 집단적인 무의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의 사회 문화적인 코드가 나한테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표현을 할 때 문학 작품을 글을 쓰든가 그림을 그리든가 아니면은 굳이 말도 마찬가지. 요즘 굉장히 언어가 컴퓨터 언어 용어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용어 속에서 영향받아서 자란 우리 그 아이들과 벌써 우리하고도 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말 말하는 그 젊은 세대 사람들과 틀리는 용어. 그러니까는 암암리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그 몸에 의한 어떤 그 스타일이라는 것, 몸틀에 의한 몸에 의한 스타일. 요거는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지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 지각에 의한 그 시간과 공간의 어떤 축적에 의해서 몸틀이 만들어지고, 그 몸틀에 의해서 각자의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어떤 삶의 방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이 아니라 나 이외에 익명적인 타자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다시 처음으로 들어오자면요. 멜로퐁티에 있어서 지각의 실천적인 의미는 지난번 사르트르에서 말한 그 시선의 의미는 타자성이 적극적으로 몸 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결국은 자기를 항상 위협하고 자기를 객체화시키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뭔가 내추럴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속에서 항상 의식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견제해야 되는 어떤 타자의 시선이었다면은, 멜로퐁티의 타자의 시선은 그런 부정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 몸속에 체화되면서 나와 함께 같이 서로 어떤 상호, 주관성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시선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의한 시선이기 때문에 그 데카르트적인 원근법적인 시각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면서 타일 중심화되어가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을 이루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할 어떤 그 살적 봄의 표현성에서 완전히 타일 중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멜로뽕띠에 의한 몸적 시선에 의해서 시선이 중심적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파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사진가의 시선이라는 것. 사진가의 시선에 바로 영향을 준 것이 파편적인 시선이고, 파편적인 시선이 가는 것이 몸적 시선에 의해서 가능해졌다. 정신적인 시선은 파편적으로 나와서 항상 통일을 해요. 정신적인 시선, 원근법적인 시선. 그래서 그 멜로뽕띠의 시선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데, 아직 그러면서 이제 제가 락강에 대해서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그 사르트르와 또 멜로뽕띠와 락강의 시선 제가 이제 비교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르트르의 시선 속에서의 타자와의 관계, 멜로뽕띠의 그 몸적 시선에서의 타자와의 관계는 오늘 이제 아까 정리해 드린 걸로 이렇게 끝마치는 걸 하겠습니다.